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이 매일같이 똑같은 양, 무려 20kg의 생고기를 사가면서 시작됩니다. 평화롭던 재래시장은 이 기이한 행동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호기심으로 시작된 상인들의 시선은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운명의 그날 아침, 정육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골목 끝 낡은 집의 문이 부서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소문과 추측을 뛰어넘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노인의 숨겨진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 박씨 할아버지의 기이한 고기 구매에 대해 알게 된 건 동네 시장 모퉁이에 있는 단골 정육점을 통해서였습니다. 시장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그 집을 모를 리가 없죠. 정육점 주인인 김씨 아주머니는 손보다 입이 더 빠른 분으로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세상 온갖 이야기는 다 그분 정육점 도마 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매일 어머니 심부름으로 그곳에 들렀기에 시장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엔 그저 기이하게만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칠수. 동네 사람들은 그냥 박씨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는 70이 훌쩍 넘어 보였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희끗희끗했습니다. 늘 색바랜 낡은 셔츠에 밑단이 해진 면바지를 입고 다녔죠. 할아버지의 집은 개천 옆 막다른 골목 끝에 있어 위쪽에 빽빽이 들어선 집들과는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수년째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뿐인 아들은 돈 벌러 도시로 간다며 떠난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정도만 알 뿐 더 깊은 사정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시장에 드문드문 나왔습니다. 며칠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였죠. 하지만 석 달 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8시만 되면 어김없이 김씨 아주머니의 정육점 앞에 나타나 늘 똑같은 것만 사갔습니다. 바로 돼지고기 20kg, 20kg, 한 근도 더 사지도 덜 사지도 않았습니다. 첫날만 해도 상인들은 할아버지가 제사나 잔치라도 치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삼한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똑같이 선홍빛 생고기 20kg을 사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용도를 묻자 할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먹으려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kg을 어떻게 다 먹는단 말입니까? 이가 거의 다 빠지고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노인 혼자서 매일 그 많은 고기를 먹을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나운 개를 키우는 게 분명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몰래 무언가를 키우고 있을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더 입이 험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집에 시신을 숨겨두고 그 냄새를 덮기 위해 고기를 사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선 가게에서 채소 가게로 그리고 옷가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말을 보태다 보니 이야기가 흉흉해진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은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큰 손님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고기를 팔았습니다. 매일 20kg의 고기를 파는 것은 큰 수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고기를 사면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뚜껑을 닫고는 조용히 손수레를 끌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채소나 쌀 혹은 다른 생필품을 사는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기, 석 달 내내 오직 고기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를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현금으로 값을 치렀는데 내미는 5만 원권 지폐는 한결같이 빳빳했습니다. 자식들의 발길도 끊긴 채 외롭게 사는 노인이 무슨 수로 돈을 버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할아버지는 언제나 돈이 준비되어 있었고 값을 깎는 법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잘 팔려서 좋으면서도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몰라서 무서웠어.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시장이 평소보다 한산해서 아주머니는 일찍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8시가 조금 넘자 박씨 할아버지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익숙한 손수레를 밀며 할아버지는 정육점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늘 먹던 걸로 20kg 주시오. 아주머니가 고기를 고르다 무심코 할아버지의 팔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에 젖어 걷어 올라간 소매 아래로 아주머니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앙상한 팔뚝에 길게 긁힌 상처와 시퍼런 멍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생긴 지 하루도 채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칼을 도마 위로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팔이 왜 그래요? 누가 그런 거예요? 박씨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미끄러져서.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아주머니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에게서는 평소에 그저 묵묵하고 힘없는 모습이 아닌 무언가에 겁을 먹고 잔뜩 긴장한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애써 고기를 팔아보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떠돌던 소문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고기, 굽게 다친 집, 몸에 난 상처, 찾아오지 않는 가족,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씨 아주머니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곧장 동네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본 것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경찰은 시장 사람들의 과장된 생각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매일 20kg의 고기를 사갔다는 점, 그리고 노인의 몸에 있던 상처 이야기를 듣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주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박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고기를 사러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 한 명이 손님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멀리서 할아버지를 뒤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몇 개의 좁은 코너를 돌아 개천과 낡은 단층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의 낡은 철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쪽의 나무 문도 항상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문을 열고 수레를 밀어 넣은 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집 안은 캄캄했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마치 안을 들킬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행동이 매우 조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은 언제나 등 뒤에서 바로 잠겼습니다. 이틀, 사흘, 경찰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감시했습니다. 그 집에는 박씨 할아버지 외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밤에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평범한 사람의 말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 어떤 때는 무언가를 시멘트 바닥에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또 어떤 밤에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희미한 신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집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을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골목 안집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제 시간에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시가 지나고 9시 그리고 10시가 다 되어가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시를 시작한 이후로 할아버지가 단 하루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한 이웃 주민이 헐레벌떡 지구대로 달려와 신고했습니다. 아침부터 박씨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역하고 비릿한 냄새 때문에 옆집 사람들은 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박씨 할아버지의 집 앞에서 몇 번이고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크게 불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깥 철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봐도 칠흑 같은 어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상의한 끝에 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갑시다. 쇠 지렛대가 들어 올려지고 낡은 자물쇠가 쩍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그들의 남은 인생의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순간은 지난 석 달간 이어져 온 20kg 고기 상자의 끔찍한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철문이 부서지며 벽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채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너무나 지독하고 탁한 냄새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손으로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는 평범한 생고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무겁고 오래된 곰팡이와 고인물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젊은 경찰 한 명은 문턱을 넘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집 앞 바나나 나무 옆에서 구토를 쏟아냈습니다. 구경하던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냄새 뭔가 잘못됐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안쪽의 나무 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더 빠르고 단호하게 부서졌습니다. 나무 문이 활짝 열리자 바깥의 빛이 어두컴컴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 집 한가운데에 하얀 스티로폼 상자들이 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뚜껑이 덮여 있었고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스며 나온 물이 바닥 타일에 검붉은 자국을 남기며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파리가 새까맣게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쪽 구석 벽 바로 옆에 낡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박씨 할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전 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며
희미한 숨결만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온몸은 때와 얼룩으로 더러웠고 손발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아문 상처도 있었고 아직 붉은 피가 맺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급히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안도했지만 시선이 다시 스티로폼 상자들로 향하자 공포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경찰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들리는 순간 냄새가 정면으로 덮쳐와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에는 돼지고기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덩어리로 잘린 고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반쯤 녹은 얼음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덩어리마다 깊게 패인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칼자국이 아닌 분명한 사람의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역시 고기였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 사온 고기와 오래된 고기가 섞여 있었고 부패 정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총 13개의 스티로폼 상자 안에는 200kg이 넘는 고기가 들어 있었고 모든 고기에는 이빨로 물어뜯은 흉측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 서 있던 주민들은 진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슴을 부여잡는 사람,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담장 옆에 서 있던 한 할머니는 계속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세상에, 박영감이 이걸 정말 먹었단 말이야? 몇 달 동안 이걸 먹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 순간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에는 제대로 된 부엌이 없었습니다. 뒤편에 아궁이가 하나 있었지만 불이 꺼진 지 오래되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엄청난 양의 고기가 거의 조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침대에 누워있는 박씨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저 노인이 이 고기를 다 먹지 않았다면 누가 먹었단 말인가? 바로 그때 개천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는 집 뒤편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나무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희미했지만 그 고요하고 탁한 공간 속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 형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동료와 함께 뒷문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햇빛이 쓰레기로 가득한 축축한 작은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벽 아래 그들은 썩은 널빤지 몇 개로 어설프게 덮어놓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널빤지가 치워지는 순간 흙으로 뒤덮인 앙상한 손 하나가 떨면서 밖으로 뻗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커 보이는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겁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8살 정도로 뼈만 앙상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는데 온몸에 마른 피가 묻어 있었고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세 아이는 빛도 공기도 탈출구도 없는 어둡고 축축한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이들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큰아이는 한 형사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는 막 달려온 부녀 회장의 품에서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의 광경은 아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반신반의하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며칠간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이 진실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응급처치를 받고 잠시 정신을 차리자 경찰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옆에 누워있는 새 아이를 보고 나서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절해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새 아이는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은 결혼해 아내를 따라 도시로 일하러 갔습니다. 2년 후 부부는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새 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버려두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손주들을 돌볼 힘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력이 쇠하고 돈도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아이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세 아이 모두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지만 병원에 데려갈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이름 모를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개천가에서 사나운 개들이 싸우다 한 마리가 죽어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개의 사체를 끌고 와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여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 이후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척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소. 애들이 살아있는 걸 알면 그 애들 부모가 다시 와서 데려갈까봐 나는 그걸 막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둬서라도 지키려고 했소.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새 아이는 학대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노인의 뒤틀린 공포심 때문에 감금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지난 몇 달간 아이들에게 진짜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모든 진실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침대 밑 낡은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새로운 단서 하나가 경찰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침대 밑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던 낡은 여행 가방은 겉보기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형사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열지 않고 동료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생고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후텁지근한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방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잠금 장치를 누르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돈도 사람들이 예상했던 서류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고무줄로 묶인 오래된 사진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지만 그 속의 얼굴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모두 새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막내가 막 걸음마를 뗄 무렵 통통한 두 볼로 박씨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집 앞에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박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갓 결혼했을 때, 그리고 첫째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끔찍하게 변하기 전 이곳에도 평범하고 어쩌면 단란했을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뭉치 아래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볼펜으로 휘갈겨 쓴
구겨진 종이 뭉치였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크기도 들쭉날쭉했으며 마치 기나긴 절망 속에서 쓴 듯 중간중간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그것을 집어들고 첫 몇 줄을 훑어보더니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박씨 할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형식적인 일기가 아니라 마치 미치지 않기 위해 남긴 듯한 단편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규칙했고 며칠 간격인 날도 일주일 이상 차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첫 기록은 반년 전쯤이었습니다. 오늘 큰 놈이 열이 심하다. 내겐 돈이 없다. 무섭다. 그 뒤의 기록들은 더 빽빽하고 글씨는 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굶주림에 지쳐 울다, 지쳐 잠드는 밤들에 대한 이야기. 집집마다 쌀을 구하러 다녔지만 주는 사람도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기록은 아주 짧았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다 어느 부분부터 글씨가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잡혀갈 것이다. 부모가 돌아와 아이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들개처럼 떠돌며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음 기록들은 마치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백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뒷마당의 구덩이에 대해 썼습니다. 처음에는 장마철에 고구마나 감자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을 발견할까 두려워지자 구덩이를 더 깊게 파고 덮개를 씌웠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한 명씩 올려 밥을 먹이고 용변을 보게 한 뒤 밤에는 다시 구덩이로 내려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영원히 잃을 것 같았다고 썼습니다. 고기에 대한 부분에 이르자 글씨는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개천에서 죽은 개를 보았다. 끌고 왔다.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 나는 이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 이후의 기록들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은 문장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이 살기를 바랐다. 나는 그저 아이들이 살기를 바랐다. 그 글을 읽고 목이 메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먹먹함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한 형사가 스티로폼 상자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기에는 개에 대한 기록이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고기는 동물 한 마리에서 나올 양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박씨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들것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나와 관자놀이를 타고 베게릿으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침묵해서 더 이상 말할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너무나 희미해서 바로 옆에 귀를 대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소.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천을 따라 떠내려온 개나 고양이 사체들이었다고. 그것들을 끌어와 고기를 발라냈지만 곧 개천에는 더 이상 사체가 없었다고.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어느 날 아침 구덩이 뚜껑을 열었을 때 차갑게 식은 새구의 작은 시신만 남아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 취한 사람이 집 뒤 개천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신을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집벽을 붙잡아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떨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오. 박씨 할아버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소. 나는 그저 죽은 사람을 끌고 왔을 뿐이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잠식되어 인간성이 뒤틀려 버린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통제선을 강화하고 집 뒤 개천 일대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불법 아동 감금이나 기이한 고기 구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국립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큰아이는 계속해서 낡은 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울음으로 쉰 목소리로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그 아이에게 차마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응급처치 후 안정을 찾자마자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든 것은 스티로폼 상자 속 고기에 대한 법의학팀의 1차 소견이었습니다. 법에 관은 그 속에서 동물성 조직 외에 동물 조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조직 샘플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에 수사팀 사무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박씨 할아버지가 방금 한 자백은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천과 작은 집 뒤편에는 어쩌면 더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했고 작은 골목 안집들의 양철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사람들을 통제하는 소리, 무전기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집 뒤 개천 일대는 즉시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도록 요청받았지만 모두들 어떻게든 안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대낮에 악몽을 꾼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명등이 설치되고 차가운 불빛이 흙탕물로 가득한 개천 바닥을 비췄습니다. 진흙과 쓰레기, 그리고 고인물의 악취가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비린내와 뒤섞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헛구역질을 해야 할 만큼 숨 막히는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색팀이 개천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허벅지까지 밖에 오지 않았지만 바닥의 진흙은 깊고 질었습니다. 경찰들은 긴 쇠막대기로 바닥을 찔러보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와 썩은 동물 사체들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류 쪽으로 10여 미터 더 나아갔을 때 한 쇠막대기가 돌과는 다른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한 명이 소리치자 다른 사람들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끌어올리자 진흙 속에서 해진 천 조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색이 바랬지만 남성용 셔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둑 위에서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고 어떤 이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팔뼈 2조각과 부서진 두개골 일부, 그리고 심하게 부패한 조직 조각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수집되고 봉인되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개천에서 발견된 것들은 박씨 할아버지의 말처럼 그저 떠내려온 시신을 수습한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규모는 훨씬 더 크고 무겁고 끔찍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립병원에서는 새 아이가 응급 수액 치료를 받고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장 큰 아이 민준이는 12살이었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는 새하얀 병원 천장을 보다가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며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뽑아버렸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아이 옆에 앉아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할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이곳에서 잘 돌봐줄 것이라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병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잡혀간 거예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병원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어리고 연약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공포로 상황을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 씨 할아버지는 별도의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에 할아버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앞에는 몇 명의 형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고 집에서 보았던 동정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수사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떠내려왔다고 하신 그 남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끌고 오셨습니까? 박 씨 할아버지는 바닥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늙고 주름진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해서 지친 나머지 잠이 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씩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2명 더 있었소. 할아버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조사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 명은 윗동네 살던 인부였는데 술에 취해 개천가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얼어 죽었소. 또 한 명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다 개천에 빠진 복권 파는 아주머니였소. 내가 보고 끌어올렸지. 수사관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아버지가 죽인 것은 아닙니까? 박 씨 할아버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소. 나는 무서웠단 말이오. 나는 그저 사람들이 죽은 뒤에. 하지만 다른 형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최소 한 구의 시신에서 사망 전 강한 외부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곧 터져 나올 듯한 울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계속 흔들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오. 진실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 골목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수군대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소문에는 진실도 거짓도 섞여 있었지만 진실이 이토록 상상을 초월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차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 속 고기 샘플 중 일부가 인간의 조직과 일치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박 씨 할아버지의 집에 있던 고기 중 일부가
동물 고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식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민준이에게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무릎을 안고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이슬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 아이는 생애 처음으로 상실과 붕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울며 꿈속에서 손주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아이들이 살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동기가 뒤틀린 공포와 짓눌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새 아이는 신체적으로는 점차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울부짖었고 둘째는 말을 잃은 채 한참 동안 벽의 한 구석만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미처 설명해주지 못한 매듭들을 스스로 풀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듯했던 바로 그 순간 복권 팔던 아주머니의 사망 전 행적에서 나온 새로운 단서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이웃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몇백만 원을 준다고 했어. 그날 밤에 잠깐만 따라오면 된다고. 이 한마디는 사건 파일 전체를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에는 박씨 할아버지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천가 집 뒤편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권 팔던 아주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수사팀이 며칠간 쌓아 올린 모든 가설에 독침처럼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몇백만 원을 준다고 했어. 그날 밤에 잠깐만 따라오면 된다고.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사건은 더 어둡고 깊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유인했다면 박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어둠 속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즉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아주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 며칠간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향숙, 57세였고 지방도로 옆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동네와 인근 지역을 돌며 복권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착하고 말이 없으며 저녁에 복권을 다 팔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마지막 사흘간 그녀의 동선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틀 밤 연속으로 그녀는 복권을 다 판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밤 12시가 다 되어 늦게 귀가했고 다른 하루는 다음 날 아침 개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기간 동안 그녀에게서 복권을 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술집 주인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오향숙 씨가 죽기 전날 밤 자신의 가게 앞에서 오랫동안 복권을 파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깊어 손님도 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박씨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그 남자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술값도 아주 후하게 냈고
맥주 몇 병을 마시고는 잔돈을 세지도 않고 테이블에 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향숙 씨에게 다가가 무언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개천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형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인 줄 알았죠. 그 대답에 조사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서로 아는 사람이 많았고 아는 사이라는 말 한마디면 웬만한 이상한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관심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술집 주변과 그곳에서 개천까지 이어지는 길을 다시 한번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골목 초입에 있던 한 주택의 낡은 CCTV가 운 좋게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밤중에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몸집이 작았는데 분명 오향숙 씨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키가 더 크고 모자를 썼으며 걸음이 매우 빨랐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대했지만 각도가 낮고 조명이 약해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박 씨 할아버지를 신문했습니다. 오향숙 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박 씨 할아버지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떨렸고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향숙 씨가 죽던 날 밤 그분을 만났습니까? 박 씨 할아버지는 즉시 고개를 저었지만 그 행동은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있었소. 밖에 나가지 않았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개천 쪽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습니까? 할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수사관은 더 압박하지 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골목 어기 술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박 씨 할아버지는 갑자기 상체를 푹 숙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울음소리는 쉬어 있었고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 있소.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식, 40대 초반의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예전에 동네에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후로 박 씨 할아버지의 집에서 2km쯤 떨어진 개천가 허름한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삶이 고달플 때마다 골목어기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곳에서 박 씨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박 씨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그의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술 한 병을 들고 오기도 하고 마른 안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두 남자는 팻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며 세상과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강태식이 술에 취하면 늘 세상을 비웃으며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고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구석에서 죽어봤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박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놈한테 손주들 이야기를 했소. 아이들을 뺏길까봐 무섭다고. 돈만 많으면 아무도 내게서 아이들을 뺏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지. 수사관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박 씨 할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죽은 사람을 끌고 오면 돈이 생긴다고 했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했소. 그놈이 먼저 했지. 술 취한 사람이 개천에 빠졌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하려고 조금 더 밀었다고 했소. 그리고는 나를 끌고 와서 같이 옮기자고 했지. 한 수사관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럼 살인이었다는 거군요. 박씨 할아버지는 몸을 움츠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못했소. 나는 무서웠단 말이오. 아이들이 굶어 죽을까봐 무서웠단 말이오. 이후에 자백은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시신은 하나가 아니었고 죽음은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건의 사망 사건 중 최소 1건은 피해자가 살해된 후 옮겨진 것이었고 직접 손을 쓴 사람은 박씨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강태식의 월세방을 급습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웃들은 이틀 전부터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수사팀 전체에 진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한 노인이 아니라 도망칠 기력도 냉철함도 대담함도 모두 갖춘 범죄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사건에 또 다른 나쁜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 순진한 질문에 옆에 서 있던 간호사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한편 강태식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 할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까지 살아남기 위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누군가에 의해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쉬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나를 버리고 갔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강태식이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모두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식이 사라진 후 동네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해가 지면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불을 켜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동네를 잠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강태식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까 혹은 다시 돌아올까 두려워했습니다. 비 오는 밤 으슥한 골목에서 그와 마주칠까봐 겁을 냈습니다. 수사팀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추적에 나섰습니다. 버스터미널, 도시 외곽의 여관, 강태식이 일했던 인력시장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는 조각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을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그가 옆 동네로 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날마다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물로 겨우 버텼습니다. 형사들이 강태식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새 아이의 건강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묽은 죽을 먹기 시작했고 둘째는 멍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때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간호사가 아직 만날 수 없다고 대답하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눈에는 이름 모를 무거운 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도망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쯤 지구대 당직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경찰이 찾는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낡은 벽돌 공장 뒤 공터에서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수사팀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 벽돌 공장은 10년 가까이 버려진 곳으로 동네 외곽에 위치해 주변은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황량하고 으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무너진 벽을 훑었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밤이슬에 젖은 땅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창고 모퉁이를 비추는 순간 한 그림자가 휙 하고 뒤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거기서 밤중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자는 멈추지 않고 부서진 철조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추격하는 발소리가 급박하게 울렸고 한 형사가 진흙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손전등을 놓쳤습니다. 불빛이 몇 번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강태식은 철조망을 반쯤 넘어섰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사가 달려들어 그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강태식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풀밭 위에서 뒤엉켰습니다. 강태식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거의 1분간의 격투 끝에 두 형사가 겨우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모두가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눈은 푸랬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역하게 풍겼습니다. 강태식은 그날 밤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의 태도는 박씨 할아버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울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향숙 씨에 대해 묻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 돈 욕심이 많았어. 개천가로 가서 잠깐 이야기만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야. 죽은 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인부의 죽음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술 취해서 밖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걸 누굴 탓해. 그 태연한 대답에 조사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개천으로 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듣기 싫어서 그냥 빨리 끝내려고 밀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태식은 박씨 할아버지처럼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했고 돈을 위해 기꺼이 손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할아버지와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강태식을 두려움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강태식은 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울어, 영감. 나한테 부탁한 건 당신이잖아. 박씨 할아버지는 몸을 떨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물어본 거지. 할 용기는 없었어. 용기는 없었는데 돈은 챙겼네. 강태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뭐 깨끗한 줄 알아? 그 말은 박씨 할아버지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갈기갈기 찢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확한 경계는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심의 선을 넘어버린 두 인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병원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수사관이 민준이를 찾아와 낯선 사람이 할아버지 집에 왔던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 민준이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강태식의 이름을 언급하자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자주 왔어요. 그 아저씨가 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구덩이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 말에 듣는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강태식이 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먼저 구덩이에 내려가 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저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작은 다툼 소리와 함께 술병이 깨지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즉시 사건 파일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박씨 할아버지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강태식의 위험한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사랑에서 비롯된 공포가 결과적으로 악이 집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제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은 강태식과 박씨 할아버지를 주범과 공범으로 하여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동네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섣불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뒤틀리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과 이기심, 공포와 계산, 노골적인 악과 절망에서 태어난 잘못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민준이는 한 자선단체에서 선물 받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생애 처음으로 어른들의 세계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 탈을 쓴 악이 있고 죄악으로 변질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한편 대질신문 후 구치소로 돌아가던 박씨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등은 전보다 더 구부정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교도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구나. 그 길고 어두운 밤, 개천가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은 사건의 핵심적인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약 2달 뒤에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방법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를 안타까워했던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 수군댔던 사람, 그리고 그를 변호했던 사람들까지 모두들 마치 자신들도 이 이야기의 일부인 것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녀회에서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장면을 보지 않도록 시내에 있는 한 보육시설에 임시로 맡겼습니다. 떠나기 전 민준이는 선생님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식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법정 안, 강태식이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르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법정 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에 찬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등은 확연히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검사가 오랜 시간 동안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 모든 죽음, 모든 고기 구매, 그리고 일기장의 모든 구절이 하나하나 낭독되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읽힐 때마다 법정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아이가 구덩이에 갇혔던 대목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강태식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에 했습니다. 변명도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법원 경위가 즉시 질서를 유지시켰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차례가 되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돈을 받았던 것, 손주를 잃을까봐 두려워 눈이 멀었던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한 가지만은 말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든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제발. 아이들은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었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태식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범인 은닉 및 아동 불법 감금죄로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될 때 강태식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박씨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법원 경위의 부축을 받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판결 소식이 동네에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이 마침내 처벌받았다며 속 시원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다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박씨 할아버지를 단순히 사악한 노인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는 죄인이자 동시에 공포에 짓눌려 뒤틀려버린 비참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한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정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단체 생활실의 작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은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옆에서 자는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동생들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이 너희들 할아버지야. 몇 주 후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새 아이는 보육원에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군청에서 먼 친척들에게 입양을 주선했지만 외가 쪽 친척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거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내에 사는 한 불임 부부 김민호 씨와 박서연 씨가 새 아이 모두를 입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준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떼어놓지는 않겠죠. 동생들을 다른 데로 보내지는 않겠죠. 선생님은 오랫동안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3명 모두 입양하겠다고 하셨어. 절대 떼어놓지 않으실 거야. 첫 만남이 있던 날 김민호 씨 부부는 걱정과 기대를 안고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새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앙상한 몸과 겁에 질린 눈빛을 보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 앉아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해질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막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그녀의 손가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서연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뒤에서 그 모습을 경계심과 갈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을 경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눈앞의 여자에게서는 위협이 아닌 진실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입양 절차는 거의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날 새 아이는 차에 올라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보육원 정문을 돌아보고는 막 끝난 인생의 한 페이지에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더 과묵해졌습니다. 매주 그는 교도관에게 부탁해 아이들이 이미 떠난 보육원 주소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늘 똑같은 한 문장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부디 바르게 살아다오. 그 편지들은 받는 사람이 없었지만 버려지지 않고 보관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새 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자다 경기를 일으키기 일쑤였고 막내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여러 번 몰래 일어나 예전 그 어둡고 숨 막히는 구덩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생의 침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민호 씨 부부의 끈기 있는 보살핌 아래 아이들은 밤새 켜져 있는 밝은 등과 반찬이 가득한 식사와 더 이상 차가운 구덩이 속으로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막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는 구덩이 없어요?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연 씨는 몇 초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집에는 침실만 있어. 그 대답은 짧았지만 수천 마디의 설명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 교도소의 차가운 내 벽 안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꿈속에서 그는 새 손주가 햇살 아래에서 뛰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구덩이도 어둠도 비릿한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 꿈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몇 달은 느리지만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김민호 씨와 박서연 씨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저 매 식사 시간, 매 잠자리, 매일 아침 등림길에 묵묵히 끈기 있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말이 없었고 늘 나이보다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교에서도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을 칠 때 아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왜 친구들이랑 같이 안 놀아? 민준이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즐거우면. 그걸 다시 잃었을 때 아플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동생은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둘째는 웃음이 많아졌고 간식을 달라고 조르거나 토라질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박서연 씨에게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밤에 그녀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경기를 일으키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삶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김민호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박서연 씨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거실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일찍 온 줄 알았지만 시계는 아직 5시 30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깡마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는 얼굴이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순간 집안에 있던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그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부가 도망쳤다는 사실,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줄은, 특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걸어 나와 박서연 씨 뒤에 섰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가슴이 텅 비는 듯한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다시 돌아올 용기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데리러 왔어. 그 말은 민준이가 몇 달간 애써 숨겨왔던 공포를 깊숙이 파고드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뒷걸음질 치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재빨리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친아버지라 해도 마음대로 아이들을 데려갈 권리는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제게 남은 건 아이들 뿐입니다. 뒤에서 막내가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따뜻했던 집안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둘째도 떨며 박서연 씨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가요. 제발 가란 말이에요. 우리를 더 괴롭혀야 속이 시원해요.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민준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급히 안아들고 남편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민준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활성화시켜 일시적인 신경장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밤새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경련이 멈추고 민준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박서연 씨를 보자마자 진짜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이 우리를 데려갈까봐, 다시 그 구덩이로 돌아갈까봐 무서워요. 박서연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 아무도 너희에게 상처 주지 못해. 엄마 한 번만 믿어줄래? 처음으로 민준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의 등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는 군청에 양육권 반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개과천선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호 씨 가정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박서연 씨는 아이들을 잃을까봐,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민호 씨는 아내를 안고 다독여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합법적인 입양 서류가 있어. 아무도 아이들을 뺏어가지 못해. 하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남자가 돌아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종종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종이의 깊은 구덩이와 그 아래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새 아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김민호 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김민호 씨를 울컥하게 만드는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제가 가야만 한다면 아저씨 집 팻마루에서라도 지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만 갈게요. 동생들은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김민호 씨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가 더 이상 기억 속에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문을 두드렸고 만약 그 문이 강제로 열린다면 새 아이의 운명이 어디로 끌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면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군청 회의실은 크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은 꽉 찼습니다. 아동보호과, 법무팀, 경찰, 그리고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과 김민호 씨 부부, 그리고 아이들의 친아버지인 그 남자, 이성호 씨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새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민준이에게 강한 정신적 충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성호 씨는 전보다 더 초췌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깨달았고 뉘우쳤으며 핏줄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뉘우쳤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안정적인 거처는 있습니까? 이성호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막노동하면서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법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이들을 버려두고 양육비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박서연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썩은 고기로 연명하고 있을 때,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성호 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사실이 결과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12살 아이는 지금도 밤마다 악몽을 꾸고 막내는 불이 꺼지는 것만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부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새 아이는 김민호 씨 가정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환경을 또 바꾸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박서연 씨가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아버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버려졌을 때, 할아버지가 막다른 길에 몰려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핏줄이라는 두 글자면 충분합니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한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친어머니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이성호 씨가 말한 것처럼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서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성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그녀는 죽었다고 했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한 말일 뿐. 실제로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겁니다. 그 말은 이성호 씨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내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새 아이가 친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잔인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천천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과 김민호 씨 부부의 합법적인 보호 및 양육 과정, 그리고 아이들의 특수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새 아이를 김민호 씨 가정에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립니다. 박서연 씨는 눈물을 터뜨렸고 김민호 씨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호 씨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모두에게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등은 순식간에 구부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호 씨 부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뱃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는 것을 보자마자 아이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박서연 씨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박서연 씨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랑 계속 같이 살 수 있게 됐어. 민준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억눌렀던 모든 공포를 토해내듯 서럽게 울었습니다. 두 동생도 형을 따라 울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밤 새 아이가 잠든 후 김민호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치고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이들 엄마예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김민호 씨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쳤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약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전화는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한 집에 내리친 또 다른 벼락과 같았습니다. 김민호 씨는 수화기를 든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지치고 다급한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애들 엄마잖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김민호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거실 한가운데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저 차가운 대답만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세요. 하지만 만나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은 마세요. 수화기 너머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손에 쥔 평범한 삶이 다시 과거로 끌려갈까봐 자신을 버렸던 엄마를 마주하게 될 민준이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더 깊고 아프게 헤집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내일 자신의 인생이 흐릿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낯선 얼굴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그 여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류 속 낡은 사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도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박서현 씨가 문을 열자 두 여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유진이에요. 아이들 엄마. 박서연 씨는 문을 막아선 채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사과하러 왔어요. 아이들을 보러. 제게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박서연 씨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자격 없어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등장이 지금 아이들에게 더 큰 공포가 될 거라는 걸 아셔야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과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용만 당하다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 말에 박서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아이들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버려진 아이들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 김민호 씨가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주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다가 말없이 사라져버렸던 한 여자에 대한 기억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유진이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동생도 겁을 먹고 박서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어리석었어.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지금 벌 받고 있어. 그저 너희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두 주먹을 파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굶고 아프고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유진의 목을 겨누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준 채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다가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들을 필요 없어. 지금 네가 안전하다는 것만 알면 돼. 유진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박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뺏지 않을게요. 박서연 씨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뺏을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들, 딸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만남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박서연 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지만 친어머니를 향한 한 줄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 시간,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제게 친부모가 없다면 그래도 제가 아저씨, 아주머니, 아들일 수 있어요? 김민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돌아와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아들이었어. 박서연 씨도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잃을까봐 두려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는 듯했던 그날 밤 12시, 김민호 씨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실려왔습니다. 위독합니다. 김민호 씨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서연 씨는 방 한가운데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유진은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새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유진이 죽는다면 아이들은 자신들을 낳아준 어머니를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살아남는다면 차마 말하지 못한 죄책감은 그녀의 남은 생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김민호 씨 부부의 집 거실 등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의자에 앉아 한 가지 질문만을 반복했습니다. 과연 혈연이라는 끈이 절망의 벼랑 끝에선 한 인간을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병원 응급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 부부가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아버지 이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에는 그저 전 아내를, 과거의 마지막 조각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유진은 잠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이성호 씨가 잠시 아내를 보고 나온 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아이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 말은 박서연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서는 민준이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불안감에 밖으로 나왔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내도 따라 나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아, 엄마 어디 갔어? 민준이는 동생을 안아주며 엄마 잠깐 어디 가셨어?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마음속에는 익숙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6시쯤 이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김민호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갑시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내내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떠난다면 아이들과 자신 모두 평생 풀지 못할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새 아이 앞에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희미한 숨을 내쉬는 유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엄마가 어리석었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민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이는 친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엄마,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제발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는 이미 큰 죄를 지었어. 둘째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도 따라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지 마. 유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이에게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형이야. 동생들 지켜줘야 해. 민준이가 소리내어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손이 침대 아래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아이들은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15분 후 한 의사가 나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호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새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텅 빈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장례식은 이틀 뒤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새 아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집에서 임시로 차려진 제단 앞에서 친어머니를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뱃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용서할게요.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민준이의 마음속 가장 큰 매듭은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먼 교도소에서 박씨 할아버지도 유진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정말 고아가 되었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진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장례식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줄었고 특히 민준이는 나이보다 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호 씨와 엠마루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잘 지내세요? 김민호 씨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소식 듣고 있어. 살아는 계시지만 많이 힘드실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밉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아저씨, 아주머니랑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통으로 성장해야만 했던 한 아이의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첫 편지를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잘 지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엄마도 할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편지를 다 읽은 박씨 할아버지는 차가운 철제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들을 과거에 묶어둘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2년 후 민준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더 이상 깡마르고 겁에 질렸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식 날 단상 위에서 상장을 받는 민준이는 아래에서 자신을 보며 환하게 박수치는 김민호 씨 부부를 보았습니다. 두 동생도 밝게 자랐습니다. 가족은 이제 가족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박씨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그는 위독해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는 오직 한 이름, 민준아만을 되뇌었습니다. 김민호 씨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뵙고 싶니? 민준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소 병실에서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를 보자 그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박씨 할아버지는 손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됐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 할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호 씨와 민준이는 그를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뒤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몇 년 후 민준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배워 스스로 돈을 벌었고 두 동생도 사랑 속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 커서 멀리 가더라도 이 집은 꼭 잊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민준이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긴데요. 어딜 가도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그 아주 평범한 한마디. 그 속에는 버려지고 갇히고 부모를 모두 잃었던 한 아이가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되찾기 위해 걸어온 모든 고통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핏줄이 아닌 사람의 온기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에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우리 곁에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